2022 카타르 월드컵 이제 H조 2차전 경기가 다가왔습니다. 가나 대표팀을 상대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가나 대표팀의 선수단 구성, 다양한 이야기들, 평가전까지도 살펴봤지만 결국에는 본선에서 어떤 경기를 하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포르투갈과 1차전 경기에 드러났던 가나 대표팀의 전력과 구성과 강약점, 세부 데이터를 통해서 해외 축구 전문 기자 김현민 기자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대표팀의 기대 이상의 경기력도 있었지만 가나도 포르투갈을 상대로 굉장히 분투했어요. 예, 선전했죠. 물론 그 가나가 전반전에는 상당히 수비적으로 내려앉으면서 공격적인 부분은 안 보여줬지만 후반전에 이 팀이 기세가 오를 때는 얼마나 무서운지를 제대로 보여줬는데요. 예, 그러면서 이제 먼저 실점을 하긴 했지만 동점골을 넣기도 하고 또 이제 이 실점을 했지만 또 추격하는 골을 또 넣으면서 3대2로 패를 했습니다. 사실 후반 추가 시간에 이 상대의 또 포르투갈 수비 실수도 있었기 때문에 동점골까지 넣을 수도 있었던 경기였다는 점을 본다면 분명히 H조 최강을 포르투갈이라고 했고 최약체를 가나라고 봤던 시선으로 생각했을 때 이 결과는 가나가 역시 만만한 팀이 아니다는 걸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렇죠. 포르투갈이 1번 포트고 그리고 이제 가나가 4번 포트였으니까요. 근데 어쨌건 간에 그 포르투갈하고 이제 가나의 경기는요. 전반전이 0대 0이었는데 후반에만 이제 5골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월드컵 역사상 전반 0대 0 이후 5골 이상 나온 경기가 폴란드와 페루 경기 5대 1이었고요. 1982년 월드컵. 이제 네덜란드하고 브라질 1994년 월드컵이죠. 3대 2 경기. 이때 베르캄프가 골 넣고 막 이랬었죠. 예, 그리고 이제 벨기에하고 일본. 이 경기 이제 루카쿠가 후반전에 막 가가지고 갖다 박던 경기. 일본이 먼저 2골 넣어가지고 이기나 싶었는데. 대이변이 벌어지는 줄 알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펠라이니가 들어와서 일본을 완전히 그 높이로서 압도했던 그 장면들. 루카쿠와 펠라이니 이 높이에 그냥 당했었죠. 사실 이때 일본이 정말 잘했던 경기였는데 어찌됐거나 이제 벨기에와 일본 경기가 조금은 유사한 그 흐름이 아니었을까. 물론 이제 양팀의 구성으로 봤을 때는 경기 내용은 달랐지만 가나도 강팀을 상대로 접전을 벌였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아프리카 팀들이 이번 때 조금 부진한 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2차전에는 아프리카 팀들이 단 1승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하고 북중미의 약세가 조금 눈에 띄는데요. 심지어 그 아프리카 팀들이 1차전에 가나 이전까지는 단 한 골도 없었어요. 카메룬, 모로코, 세네갈의 튀니지까지 득점 없는 경기를 이기지 못했는데 물론 가나도 이기지 못했지만 그래도 골을 기록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힘을 보여줬다. 그나마 가나가 체면을 살렸다? 이런 정도일까요? 그렇죠, 예. 물론 이제 튀니지는 데마크랑 비기는 승점을 얻는 결과를 내긴 했어도 어찌됐거나 경기력적으로는 다들 아쉬웠어요. 일단은 가나가 포르투갈과의 경기에 선발 명단 어떻게 구성했나요? 예, 그러니까 그 5백을 들고 나오면서 상당히 수비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냥 5-3-2 포메이션으로 나왔는데 이거 저는 솔직히 좀 놀랐었어요. 왜냐면은 가나가 오토아도 감독이 부임한 이후로 5백을 썼던 유일한 경기가 있었어요. 바로 일본하고의 평가전이었고 그 경기 내용도 엉망이고 조직력도 안 맞고 이러면서 대패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상당히 조직적으로 수비를 하더라고요. 전반전에는. 그러면서 어쨌건 간에 좋은 경기를 보여줬었죠. 사실 이제 실리적인 축구로 경기를 했다. 그리고 아무래도 월드컵 전에 훈련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조직력을 잘 끌어올린 것 같았는데요. 이날 경기 기록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로 또 이제 의미 있는 수치들이 좀 보입니다. 일단 3대 2인데 그러니까 이게 가나가 슈팅을 적게 가져갔는데도 실리적으로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슈팅 숫자가 11대 9거든요. 2개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물론 기대 득점은 포르투갈이 더 높긴 하지만 저거는 페널티킥도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건 거의 확실하게 값이 높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높은 거죠. 저기 원이 가장 큰 게 바로 이제 호날두의 페널티킥이잖아요. 그리고 그 페널티킥 판정 조금 약간 논란이 좀 그랬죠. 있었죠. 왜냐면은 살리수하고 호날두하고 볼에 같이 경합을 했거든요. 저는 그거는 예전 기준이었으면은 굿태클이라고 봤어요. 근데 같이 경합했는데 아주 간발의 차로 호날두가 먼저 볼을 터치하면서 살리수가 호날두의 발을 걷어찬 것도 아니고 발바닥을 걷어찼어요. 그래서 이걸 페널티킥 줘야 하나 싶었는데 어쨌건 이번 월드컵이 유난히 그 페널티킥을 좀 민감하게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무래도 골을 좀 많이 나오게 하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월드컵 골 참 안 나오죠. 어찌됐거나 이제 그런 방향 속에서 내줬죠. 페널티킥을 만약에 제외한다면 기대 득점 값도 좀 대등한 경기였다. 그렇죠. 그러면은 2대2 경기가 맞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였죠. 근데 이제 가나가 전반전에 얼마나 실리적으로 축구를 했는지 보여주는 지표인 건데요. 전반전에는 박스 안에서 볼터치가 단 하나도 없었고요. 완전히 심지어 근처까지도 가지 않았다. 저기
돼 있잖아. 예. frankly, 솔직히 말하면 they want even close. 예, 가까이도 못 갔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치 일본이 독일과 경기했을 때처럼 전반전은 지키고 후반전에 그렇죠. 공격하자라는 애초의 계획이 아니었을까. 네, 아니 그리고 만약에 실점이 없었다면 그 호날두의 그 페널티킥 골이 없었다면은 계속 내려앉았을 가능성도 있었어요. 왜냐면 0대 0만 해도 가나 입장에선 대박친 경기였었거든요. 그렇죠. 가나 입장에서도 사실은 포르투갈이 최강팀이니까 승점 얻고 한국을 이기고 이제 우루과이전에 모든 걸 쏟자 약간 이런 네.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제 선제골을 내주고 나서 우다다다다 올라가야 되는 네.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후반의 경기 기록이 극명하게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특히나 이제 가나가 크게 다른 건데요. 전반전은 슈팅이 단 하나도 없었는데 후반전에 슈팅을 9개를 가져갔습니다. 네. 그러면서 포르투갈이 도리어 슈팅이 더 적었어요. 네, 결국엔 전체 슈팅이 이제 뭘 봤을 때 11대 9라고 말씀드렸는데 가나는 후반에만 공격했다. 그러니까 도리어 실리적인 축구를 포르투갈이 한 거예요. 포르투갈이 후반전에 3골 넣었잖아요. 예. 근데 하나 페널티킥골, 2개가 옵사이드 트랩 깨면서 골. 예. 그러니까 4개의 슈팅 중에 3골 넣은 거니까 도리어 포르투갈이 후반전에 실리적인 축구를 하고 가나가 도리어 몰아쳤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결국엔 이제 우리가 평가전에서 봤던 가나의 위협적인 모습들이 후반전에 주로 나왔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경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가나가 스위스와의 경기는 여러 면에서 좋은 모습이 있었는데 이번 예. 경기는 조금 이제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예, 일단 그러니까 스위스전에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볼 경합 승률하고 공중볼 경합 승률이었거든요. 왜냐면은 스위스는 유럽에서도 공중볼이 가장 강한 국가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세르비아 같은 팀들과 네. 함께. 왜냐면은 스위스 자체도 원래 그 조금 평균 시장이 크지만은 동유럽에서 그러니까 이주한 선수들이 많죠. 예, 이주한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 망명훈 선수들이 그렇죠. 많죠. 예. 예, 그러니까 부모님이 망명자가 많아서 그래서 그 알바니아 그때 뭐 그런 것도 그렇죠. 있었잖아요. 롤란도 있었고 예, 뭐 샤키리도 있고. 예, 그랬었는데 그 팀을 상대로 공중볼 경합 승률에서 72.7%로 압도했고 볼 예. 경합 승률도 63.3%였거든요. 예. 근데 막상 이제 그렇게 높이의 강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유럽에서도 포르투갈 상대로는 이제 밀렸어요. 네, 그러니까 뭐 볼 경합 승률 42.9%였고 공중볼 경합 승률 29.6%였는데 저는 이거는 조금 그런 것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가나 선수들이 기세 탈 때 굉장히 무섭거든요. 예. 근데 이제 기세가 조금 떨어져 있을 때는 좀,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플레이를 안 할 때, 어쨌건. 몸이 안 나간다. 예, 그 감독은 수비 축구를 하라고 지시했으니까 수비는 하는데, 그게 조금 맞닥치 않을 때, 예. 그때 승률이 떨어지는 것도 있었다라고 개인적으로 예.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스위스가 해당 경기에서는 조금 몸을 사린 부분도 있긴 했었죠. 예. 예. 맞다. 가나가 그리고 보면은, 그가 공중볼이나 이런 것들 따낼 때요. 수비적인 부분에서 따낼 때보다도 공격적으로 갈 때 이게 그가 빠른 속도로 위치를 선점하면서 그러면서 치고 들어가는 걸로 예. 그래서 탄력 받아가지고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 그가 지키고 있을 때는 제자리에서 뛰잖아요. 그거보다는 달려 들어갈 때 그때 공중볼 승률이 확 올라가더라고요. 스위스전도 그러니까 상대 진영에서 거의 다 따냈었거든요. 그 이런 면을 생각하면 사실 조금 걱정이 되네요. 왜냐하면 그렇죠. 예. 달려드는 속도와 탄력대로 우리가 부딪히면 우리도 가나한테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 가나가 한국전엔 공격적으로 나올 거잖아요. 예. 포르투갈전은 수비적으로 내려앉았지만은 예. 그런데 공격적으로 달려드는 가나가 더 무서울 수 있다는 예. 거죠. 다만 이제 그렇게 올라오면 뒷공간이 열리니까 우리도 그렇죠, 공격적으로 예. 해야 되고 결국엔 이제 치고받는 경기가 네.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실제 그거가 가나가 어쨌건 간에 내려앉았을 때는 수비 조직력이 괜찮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실점하고 나서 라인을 올린 다음부터는 확실히 이 선수들이 호흡을 많이 맞추지 않은 선수들이잖아요. 귀하 예. 선수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예. 그때 라인 컨트롤이 좀 안 되더라고요. 예. 예,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 패스 기록을 살펴보면 이제 좀 어떤 면들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주목해 볼 게 이제 포워드 패스 퍼센티지거든요. 이게 전진 패스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인데 그 기본적으로는 공격하는 팀이 전진 패스 비율이 높잖아요. 예. 근데 포르투갈이 60%예요. 예. 근데 가나가 63%가 넘었어요. 예. 그러니까 가나가 더 전진 패스 비율이 높았다. 그러니까 가나가 굉장히 공격할 때는 그래도 직선적으로 플레이를 한다는 걸 보여주는 네. 지표인 거죠. 빠르게 상대 지역으로 공을 이동시키는 네. 빌드업을 한다기보다는 돌린다기보다는 바로 그냥 때리고 앞으로 간다. 네, 그것도 수비적으로 나섰던 포르투갈전에 저런 지표가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주목할 부분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공격 방향을 살펴보면 어느 쪽에 좀 치중되어 있을까요? 가나는 거의 왼쪽 측면으로 많이 플레이를 하거든요. 일단 압둘라만 바바 이제 왼쪽 풀백인 이 선수도 공격에 강점이 있는 오버래핑하는 풀백인데다가 또 이제 쿠두스 선수가
왼쪽으로 많이 빠져서 플레이를 해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중앙으로 나오더라도 왼쪽으로 빠져서 플레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둘 사이에서 무언가 공격들을 만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왼쪽이 스위스전이었고요. 오른쪽이 포르투갈전인데 스위스전이건 포르투갈전이건 상관없이 왼쪽 측면 공격 비율이 높다. 이거는 우리가 그러면은 오른쪽 수비는 조금 신경을 써야 하고 반대로 이제 오른쪽 공격으로 상대 뒷공간을 노려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결국에 양 팀에 좀 극명하게 그 대조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한국과 가나. 일단은 가나의 이 공격 방향을 봤을 때 확실하게 왼쪽에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게 파이널 서드 엔트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파이널 서드 진입도 오른쪽이 가나의 그래프인 건데요. 예. 그 전체 진입들을 보시면요, 확실히 왼쪽 구역이 많죠. 예, 예. 예, 그러니까 뭐 왼쪽 채널로 7번, 그리고 왼쪽 인사이드, 저기가 왼쪽 하프 스페이스거든요. 예. 왼쪽 하프 스페이스로 가장 많이 진입을 했죠, 구회로. 예, 오른쪽은 뭐 다 합쳐도 왼쪽만큼 이제 되지 않는 뭐 그런 그렇죠. 상황을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득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가나가 이제 뭐 좋은 골들을 많이 넣었어요. 네, 근데 역시나 골들도 다 왼쪽 측면을 네. 파고들어서 이제 넣은 거였죠. 쿠두스가 이제 크로스 올린 게 조금 굴절돼서 뒤로 흐른 거를 이제 안드레 아이유가 골을 넣었던 거고요. 근데 이건 저는 사실상 쿠두스 어시스트라고 봐요. 네. 그건 왜냐면은 굴절이 그렇게 심하게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골 장면도 압둘라만 바바가 올린 거를 이제 부카리가 골로 헤딩 슈팅, 타점 높은 헤딩 슈팅으로 넣은 건데, 이거는 압둘라만 바바의 도움으로 표기하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 사실은 오른쪽에서 이제 스로인이 시작돼가지고 크게 전환하고 바로 때려 넣은 선굵은 역습 속공으로 골을 넣었는데, 이런 부분들 분명히 우리가 뒷공간이 또 전방 압박을 하다 보면 많이 생기고, 그럴 때 특히 김민재 선수가 이쪽으로 우루과이와 경기에서 커버 많이 했었는데 몸 상태 잘 회복해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좀 이제 우리가 실점을 할 수도 있는 패턴이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스위스전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왼쪽 측면에서 나온 거예요. 예. 거기가 선제골은 코너킥 상황에서, 예, 이것도 왼쪽 측면에서 코너킥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살리수가 혼전 상황에서 골을 넣었던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골 장면도 왼쪽 측면으로 결국 파고들다가 카말디니, 교체 투입된 카말디니 빠른 속도로 치고 들어가가지고 패스를 준 거를 이제 세메뇨가 넣은 거였거든요. 결국에 우리의 오른쪽 라인이 이제 우루과이 경기에서는 김문환 선수가 출전했었고 나상호 선수도 오른쪽에 있었고 그런 선수들이 수비 가담과 커버를 잘해야 된다. 왜냐하면 특히 김문환 선수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도 했었고 나상호 선수가 물론 열심히 따라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긴 했지만 기본적인 위치가 높았으니까 우리가 그 뒷공간을 잘 커버하지 못한다면 실점할 수 있다.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루과이전처럼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루과이전에 우루과이가 그러니까 비대칭 풀백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에는 전문 풀백이자 오버래핑을 많이 하는 올리베라, 오른쪽에는 사실상 센터백인 카사레스가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리베라가 원래는 오버래핑을 해야지 우루과이의 공격이, 우루과이는 특히나 이제 측면 수비를 거의 공격적으로 윙처럼 올려서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한국전에 너무 손흥민을 의식해가지고 카세레스를 내보내가지고 오른쪽은 사실상 그게 안 됐었는데요. 왼쪽이 많이 올라가 줬어야 됐어요. 근데 자꾸 뒷공간을 나상호 선수가 있으니까 그거 신경 쓴다고 전혀 올리베라가 공격적으로 별로 보여준 게 없었거든요. 올라가긴 했지만 뭐가 성과가 없고 특히 누네스도 같이 따라 내려오다 보니까 굉장히 밑에서부터 공격하게 되니까 장점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래서 누네스가 도리어 수비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똑같은 전술로 나가서 바바라든지 혹은 뭐 가나의 왼쪽 측면 공격수들이 좀 높이 올라가지 못하고 혹은 공을 받지 못하고 수비하는 시간을 만들게 해서 그쪽 공격을 둔화시키고 또 오른쪽은 어차피 손흥민 선수가 있으니까 가나도 수비하게 되고 그러면 가나 양쪽 측면 공격이 다 죽을 수 있다. 결국엔 벤투 감독이 이것까지도 이제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중앙 공격을 맡고 있는 이 선에서 앞으로 올라가는 이 쿠두스, 뭐 왼쪽으로 치우친다고 하더라도 이 선수가 아약스에서는 스트라이커로 뛰면서 골잡이로 또 활약하고 있잖아요. 이 선수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선수가 어쨌건 간에 그 포르투갈전에는 거의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양팀 통틀어서. 이 선수가 뭐 전반에만 드리블을 3회 시도해가지고 3회 모두 다 성공을 시켰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혼자서 그나마 역습을 해준 거예요. 가나가 전반전은 아예 내려앉았다라고 했잖아요. 내려앉은 상황에서도 혼자 그래도 역습을 감행하면서 포르투갈 선수들을 저지해줬죠. 그러니까 너무 올라오지 못하게 제어해주는 역할인 거죠. 그런 걸 해줬고 경기 전반적으로도 뭐 드리블 4회 시도해가지고 4회 성공했고 슈팅 2회 시도해가지고 한 번 굉장히 날카로운 슈팅이 있었고 저 벗어난 것도 아슬아슬하게 벗어났었어요. 실제적으로 또 하나의 도움에 가까운 활약을 했었고 또 경합 상황도 8번 중 6번 승리했으니까 지금 저 스코어카의 표현이 재밌어요. Anything 네이마르 can do. 네이마르가 하는 거 쿠두스도 다 한다. 이런 표현인데 그래도 이제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게 챔피언스 리그에서 아약스와 나폴리의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가 이미 쿠두스를 여러 번 부딪혀 봤기 때문에 좀
감이 있는 상태로 막지 않을까. 다만 근데 그때 김민재 선수가 전체적으로 쿠두스를 잘 막았는데 예. 물론 뭐 실점 장면에 김민재 선수의 잘못은 없었고 도리어 예. 굴절되는 행운이 따랐었지만은 쿠두스가 골을 넣긴 했었다는 거죠. 어쨌든 잘 알고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쿠두스와 바바가 이제 왼쪽 공격을 전담하는 예. 부분 이제 그 히트맵으로 드러나네요. 예, 그러니까 뭐 쿠두스 선수도 중앙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전반전은 수비적으로 하다 보니까 수비 쪽에 좀 많이 히트맵이 있잖아요. 예. 하지만 그래도 공격할 때 왼쪽으로 많이 갔다는 게 보이고 또 바바가 많이 전진하는 게 보이는 거죠. 네, 이 두 선수가 아마도 한국의 수비를 가장 괴롭힐 수 있는 가나의 무기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가나의 단점도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왼쪽 측면 수비가 조금 약하다는 거거든요. 예. 이 통계 기록 기반 소파스코어의 평점을 보니까 가나의 최저 평점을 레프트백인 바바가 받았네요. 예, 그렇죠. 그러면서 바바 뒤쪽이 많이 공략을 당했고 그리고 이제 실점 장면에서도 바바가 실수를 한번 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뒷공간을 노리면은 우리한테도 기회가 나온다. 그리고 결국 어쨌건 간에 호날두 선수가 페널티킥을 얻어낸 것도 저 살리수 뒤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경합 과정에서 얻어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 살리수와 그 바바 이 틈을 조금 노리면은 좋은 기회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흥미로운 게 우리가 실제로 우루과이와의 경기에서 그 영역으로 가장 많이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건 저희가 얘기 드렸지만요. 그러니까 우루과이전과 같은 접근법을 가나전에 조금 가져갈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루과이전에 오른쪽 공격 비중이 51.6%니까 가나전도 똑같이 이렇게 오른쪽 파고들면 골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가나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경기 도중에도 기복이 심한 모습이 있었어요. 예, 이게 그러니까 73분에 동점골 넣으면서 확 올라오는 듯 싶었거든요. 그냥 먼저 실점을 하고 다급해져가지고 막 공격하다가 73분에 동점골 넣었는데 그러고 나서 77분에 가장 활약이 좋았던 쿠두스하고 그리고 또 이제 골을 넣었던 안드레 아유를 빼면서 그러면서 교체 투입하니까 선수들이 당황하기 시작하면서 1분 만에 실점해가지고 안드레 아유는 벤치에 앉지도 못하고 껴앉다가 그 실점 장면을 봤었고 그리고 다시 2분 뒤에 또 실점을 했어요. 네, 사실은 이렇게 그 팽팽한 상황에서 변출하게 교체를 신중하게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선수 교체할 때 어수선하기도 하고 자리를 더 잡아야 되고 여러 가지로 혼란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딱 문제를 좀 드러냈던 부분. 하지만 또 살아났어요. 막판에는. 그러니까 이 팀이 굉장히 기복이 있는 팀이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교체 아웃되거나 뭐 이럴 때 조금 노려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이건 이제 그 시간대별 공격 위협 그래프거든요. 얼마나 위협적으로 상대보다 우리가 더 많이 했는가를 보여주는 건데 전반전은 보시면은 사실상 포르투갈만 공격 위협을 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후반전 보면은 그래도 몇몇 구간들에서 가나가 확 튀거든요. 가나는 이렇게 경기 막판에 또 확 튀었고요. 골 넣을 때 또 확 몰아치다가 골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나가 이 정도로 기복이 심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인데다가 이 구간은 조심해야 된다, 우리나라가. 상대가 몰아칠 때 정말 조심하고 한번 파울로 끊어주고 좀 이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영리하게 이들의 기세가 오를 때는 좀 잠재워주고 정신적으로 멘탈적으로 공략을 할 필요가 있다. 시간대별로 기대점을 보더라도 뭐 가나가 정말로 포르투갈 상대로 선전을 했어요. 근데 뭐 그거 시간대별로도 봐도 확 튀잖아요. 이런 확 튀는 게 가나라는 거예요. 튈 때 눌러줘야 되고 또 최대한 안 좋은 상황들을 많이 좀 만들어내야 된다. 이제 가나의 조그마한 약점으로 우리가 또 얘기했던 게 이제 오토 아도 감독의 이제 경험 부족인데 재미있는 게 또 이 오토 아도 감독이 손흥민 선수와 또 개인적인 인연이 있어서 인터뷰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감독 경력 자체가 함부르크 19세 이하 팀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뭐 코치하거나 아니면은 대부분은 이제 스카우트, 트레이너 스카우트를 맡았거든요. 이게 그가 저번 방송에도 얘기를 드렸잖아요. 뭐 그러니까 어떤 선수를 1군으로 끌어올려야 될지 이런 거를 판단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19세 이하 대표팀 코치를 했을 때 손흥민 선수가 이때 19세 이하 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도 감독이 먼저 그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에서 왔다 기자단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손흥민의 국가 딱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우리는 현재 이게 그러니까 그 포르투갈전 앞두고 있을 때 이제 인터뷰였거든요. 우리는 현재 그 포르투갈전에 집중하고 있지만 다른 측면으로 보면 내 오랜 친구인 손흥민을 만나는 게 기다려진다. 그러면서 또 내가 함부르크 코치로 있었을 때 흥민은 19세 이하 팀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다시 본다면 반가울 것 같다 하면서 부상 소식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도 부상 선수들이 있기에 더 이상 조금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손흥민을 위해 기도하고 잘 회복하길 바란다. 그에게 이번 대회가 매우 중요한 순간이기에 꼭 경기에 나설 수 있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손흥민 선수 때 영상 편지까지 그것도 독일어로 했어요. 그러니까요. 다른 거는 영어로 이제 기자단과 하다가 손흥민한테 그냥 독일어로 해도 알아들을 거니까 독일어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흥민 잘 회복해서 제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경기를 뛸 수 있길 바랄게. 우리 좋은 모습으로 꼭 만나자. 우정 어린 경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매너 플레이, 페어 플레이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싶지만 감독이 경기를 뛰는 건 아니니까. 네. 이 포르투갈과 가나의 경기에서 가나 선수들이 굉장히 거칠었고 특히 이제 그 감정 싸움 또 헤드벗까지 있었잖아요. 감정 기복을 잘 버티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예. 이것도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57분경에 펠릭스랑 세이두가 서로 충돌을 했어요. 그래서 둘이서 머리를 맞댔거든요. 이것까진 그렇다 쳐요. 머리를 맞대다가 화나니까 이걸 이렇게 내려가지고 안면을 강타를 했거든요. 이게 사실 손흥민 선수가 여기 안면이 닫혀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물론 마스크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거의 이제 살인행위 아닙니까? 그건 매장당하죠. 그건 이 경기 퇴장뿐 아니라 아마 선수 생활이 어려울 거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근데 이런 행동을 어떻게 퇴장 안 당한 겁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물론 살짝 맞았어요. 그러니까 펠릭스가 이렇게 피하면서 머리카락이 또 있긴 하죠. 살짝 그래서 세게 맞은 건 아니지만은 저는 그래도 이거 퇴장이었다라고 보거든요. 이거 퇴장이 보통 다 퇴장 주잖아 이런 거. 액션만 취해도 퇴장을 그렇죠. 빗 맞아도 퇴장인데. 그러니까요. 마테라치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퇴장 안 준 거는 저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이것도 저는 퇴장이 나왔어야 됐다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잘못한 건 다닐로였어요. 다닐로가 뒤에서 이제 이냐키를 잡아 끌면서 둘이 넘어지게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한 건 맞는데 일어나는 과정에도 엉키니까 이냐키가 화를 팍 내면서 팍 이렇게 하고 그러고 일어나서도 심판이 말리는데도 계속 가가지고 막 싸우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야 이것도 퇴장 그러니까 애초에 둘이 엉켜가지고 감정 싸움을 했을 때 옐로 한 장이잖아요. 그 심판이 말리는데 계속 그러면은 원래 그러면 퇴장 주잖아요. 경고 누적 퇴장 주는데 근데 이 경기에서 심판이 굉장히 관대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내비두고 이때도 둘이서 싸우니까 나중에 심판이 와가지고 이 옐로 카드 주기 전에 둘을 화해를 시키더라고. 안으라고, 악수하라고 막 시키더라고요. 보니까 이 심판이 좀 마음이 여린가 봅니다. 이 월드컵에 퇴장 당하면 사실 거의 꿈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야, 참고 하자. 너 내가 지켜줄게.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사실은 우리 대표팀 입장에서는 이렇게 핵심 선수들이 퇴장으로 빠져주면은 또 이제 도움이 되는 거였는데 그렇죠. 어쨌거나 뛰게 됐지만 우리가 대신 또 이런 걸 활용할 수 있고 또 심판마다 성향이 다르니까 우리의 경기를 만든 심판이 또 이런 거에 엄격하고 따지는 거에 바로 경고나 퇴장 주는 감독이면 가나 선수가 똑같은 행동을 해도 우리와의 경기에서는 퇴장당할 수가 있다. 그렇죠. 전 그러니까 이냐키가 좀 놀란 게 이냐키는 사실상 스페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동생은 또 니코 윌리엄스 스페인 대표팀으로 좀 뛰고 있어요. 바스크인이라 본인이 직접 난 바스크인이다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기아할 일 없다 해놓고서 기아했지만은 기아하더니만 바로 가나화가 됐습니다. 난 이제 가나인이니까 정체성과 성격도 바꾸겠다.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어찌됐거나 그런 부분들 우리가 공략해야 될 게 또 기록으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파울을 무려 19회나 범했고요. 그리고 옐로 카드 4장 저게 적게 나온 거예요. 원래는 그 옐로 카드도 더 나왔어야 됐고 퇴장도 2장 나왔어야 되는 경기였어요. 이 경기 가나가 정말 거칠게 했거든요. 아무래도 약팀이 이제 강팀 잡는 방법이긴 하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전반전부터 아예 조금 공략을 해서 가나가 10명으로 9명으로 뛰게 만든다면 우리가 또 가나가 몰았을 때 뒷공간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고 체력도 떨어뜨릴 수 있다. 근데 이게 그가 경기당 파울 수가 19회로 가나가 당연히 1위고요. 그리고 옐로 카드 4장으로 공동 5위긴 한데요. 여기 1위부터 10위까지가 가나 빼고 다 2경기씩 뛴 거예요. 한 경기만에 저거고 심판이 그것도 4장 적게 준 거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옐로 카드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었던 팀이 가나였다. 결국 가나 한국과의 경기에 이런 경고를 받아서 위축되든지 아니면 퇴장을 당해서 수적 열세가 될 가능성이 꽤 있고 우리는 그걸 공략해야 된다. 그리고 파울을 굉장히 많이 범한다? 이 얘기는 손흥민 선수가 프리킥을 찰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누가 이전에 그게 없어서. 솔직히 파울은 당했는데 파울 안 물어줬어요. 너무 관대했어요. 그 경기도 심판이 관대해가지고 그 경기는 양 팀 다 파울이 적었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다른 채널 슈퍼브로그에 나온 박주영 선수 얘기를 들었는데 박주영 선수가 리그왕 뛸 때 많이 봤던 심판이라고 하더라고요. 또빵 심판인데 저 심판 원래 안 불어. 이렇게 원래 그 잘 안 부는 심판이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그 심판이 아니니까 또 가나 더 거치니까 불어줄 거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나 대표팀 한국과의 경기는 포르투갈전과는 좀 다른 그 선발 전략을 쓰지 않을까 싶어요. 다양한 포메이션을 써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오토아도 감독이 대부분의 경기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4-2-3-1을 썼거든요. 그거 딱 일본전 1대4 대패 당했을 때 그래서 전 가나가 포르투갈전에
파이브 빼고 나왔을 때, 이거 대패하는 거 아니야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잘해서 놀라긴 했지만요. 예. 어쨌건 간에 뭐, 포르투갈이니까 파이브 백을 들고 나온 거지, 한국전은 그냥 4-2-3-1로 나올 거라고 봐요. 게다가 이제 가나가 현재 최하이고, 이제 패배를 그렇죠. 안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한국과의 경기는 무조건 이기기 위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격적으로 나와야 되죠, 무조건.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은 역시 4-2-3-1이다. 예, 4-2-3-1로 나올 걸로 보이고요. 한국전은 일단 뭐 톱에는 이냐키가 뭐 그대로 나올 걸로 보이고요. 이제 좌우 윙에는 아유 형제 중에 한 명과,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카멜딘 슬레이마나나 아니면 골을 넣은 부칼이나 이 선수들 중에 나올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공미는 기본적으로 쿠두스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긴 하지만은, 정말 공격적으로 할 생각이라면은 가나가, 그러면 실제 이렇게도 돌렸으니까요. 쿠두스를 중앙 미드필더로 내리고, 그러면은 안드레 아유나 아니면 이제 코피체레, 그 프라이브루크 정영 선수 두 명인 그 둘 중에 한 명이 공미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파티가 원볼란치로 네. 나와서 사실상 쿠두스가 올라가는 4-1-4-1에 가깝게 공격을 네. 몰아칠 수 있고, 거기에 뭐 좌우 풀백까지 올라오면 전원 공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오른쪽 풀백은 저는 세이두 선수가 그 경기에서 좀 활약도 좋지 못했고, 예. 또 퇴장당할 거는 그렇죠. 리스크가 있어요.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퇴장 당했다고 봐야 돼요. 이냐키 정도까지는 그래도 뭐 어떻게 봐줄 수 있는데, 세이도 그거는 네.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그렇죠. 파울이었기 때문에. 가나가 그것 때문에 사실 이번 대회 탈락할 수도 있는 상황이 그렇죠. 됐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이도는 선발로 안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램프티나 아니면은 데니스 오도이 둘 중에 한 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나머지는 뭐 바바, 살리스, 아마티는 이제 주전으로 확실하게 네. 자리를 잡고 있고, 또 왈라콧이 돌아왔다고는 네. 해도 아직 뭐 손가락 골절상이 네. 좀 아물어야 되니까 그렇죠. 아티지기가 뜰 것 같습니다. 뭐 우리 대표팀의 이제 선발 전략은 조금 더 훈련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우리가 우루과이와의 경기와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물론 네. 이제 조규성, 뭐 황희찬 선수 부상 복귀 소식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죠. 공격진의 일부 선수가 바뀔 수는 있지만 전술 전략은 역시 벤투 감독답게 유지할 네. 것 같은데, 우리가 이게 같은 전략으로 나간다고 생각했을 때 경기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가 이기면 거의 16강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예, 뭐 일단은 가나가 조금 그래도 한국전에 공격적으로 나온다는 거는 저는 좀 안 좋은 부분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가나의 어쨌건 강점은 확실히, 그러니까 가나가 속도감이 굉장히 빨라요. 그거에는 포르투갈, 그것도 칸셀루라는 뭐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물론 뭐 수비력은 조금 떨어질 수도 있더라도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풀백이 2번이나 뚫렸거든요. 예. 2번이나 뚫리면서 거기서 이제 실점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경기에선 상당히 속도감 있는 선수들로 나올 거고, 심지어 그 포르투갈전에 어쨌건 간에 제가 선발로 예상을 한 카말딘 술레이마나라던가 파타오 같은 선수들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네.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쿠두스, 그 부카리, 이런 선수들만으로도 충분히 빠른 공격들을 진행을 했거든요. 이냐키까지. 공격진이 정말 빠르고, 역동적이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얼마나 잘 눌러주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그 부분을 눌러주면서 왼쪽 측면 수비의 약점을 좀 잘 파고든다면, 그리고 조금 이 경기는 영리하게 플레이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영리하게 뭐 상대들을 조금 뭐랄까, 그러니까 격양될 수 있게 뭐 파울도 영리하게 하고, 좀 약간 신경전도 버려야죠. 그 신경전도 버리고, 그리고 패스도 조금 돌리면서, 그래서 패스를 돌리면은 가나 같은 팀은 그러면은 포르투갈전은 그게 문제가 안 됐어요. 왜냐면 포르투갈전은 가나가 무승부만 해도 대박이었기 때문에 볼 돌리는 거 어이구 감사합니다 하면서 구경했거든요. 전반전에 그랬어요. 전반전에 포르투갈이 막 볼 돌리고 있는데도 안 올라오고 그냥 내려앉았는데, 한국전은 다르거든요. 심리적으로 쫓길 거기 때문에 그럴 때 볼 돌리면서 살살살살 약 올리는 식으로 하면은 끌어내려면서 파울하게 만들고 그러면은 뭔가 좋은 결과들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사실 역대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에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고, 무엇보다 이제 브라질 월드컵 때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러시아전 꼭 잡아야 되는 경기에서 일단은 무승부라는 뭐 나쁘지 않은 성과를 거둬놨다가 알제리에 박살이 나면서 우리의 월드컵 꿈이 사실상 날아갔는데, 그리고 마지막 경기가 조 최강 팀을 만났었고요. 이번에는 정말 가나를 상대로 그런 그 아픔을 우리가 잘 이제 교훈 삼아서 이겨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2014년하고 조금 다른 게 있다라고 보는 건 어떤 게 있냐면요. 저는 애초에 알제리가 되게 강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시작하기 전에. 그렇죠. 이거는 유럽 축구를 잘 아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알제리가 만만치 않은 팀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유럽 축구를 안 보는 이제 분들이 이제 대표팀만 보고, 그렇죠. 잘못 평가한 거죠. 그렇게 잘못 평가를 한 거지. 알제리가 강팀이었고 러시아는 굉장히 그때 약팀이었거든요. 그렇죠. 전 도리어 그래서 러시아전을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경기를 이기지 못한 게 아쉬웠는데,
우루과이전은 우리나라가 정말 잘했고 그리고 우루과이는 정말 강팀인데 무승부는 저는 좋은 소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가나가 지금 생각보다 너무 잘하는 거 맞아요. 저는 그 부분은 오토아도 감독을 인정을 합니다. 팀을 굉장히 그래도 빨리 조직력을 갖추게 한 능력은 있어요. 왜냐면은 알제리는 그 전부터 오랫동안 만들어 왔으니까. 그러니까 예선 막판부터 이미 귀화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맞춰왔던 반면에 가나는 9월에 귀화했어요. 그러니까 한 경기만 거의 뛰어보고 왔는데. 예, 그 두 경기 뛴 거죠. 9월하고 이제 그 이번에 그렇죠. 바로 앞에 있었던 스위스전. 그럼에도 조직력을 잘 만든 거예요. 정말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은 그래도 알제리만한 팀은 아니에요. 그때 알제리는 16강전에서 독일을 괴롭힌 우승국 독일이 탈락할 뻔했죠. 우승할 때까지 가장 고전한 경기가 알제리전이었어요. 그렇죠. 그 경기는 알제리가 더 경기 잘해서 노이어가 빛을 발했죠. 그래서 뭐 노이어가 스위퍼 키퍼로 막 명성을 떨치게 된 계기였는데 가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상황 자체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때보다 우리가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우리가 가나와의 경기 어떻게 치를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가나전 이후 다시 한번 김현민 기자의 세밀한 분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차전 경기도 16강을 기대하는 상황 속에서 프리뷰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한준TV에서 부버디 김현민 기자와 함께하는 월드컵 분석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